네, 우리 경기 꿈의 대학 수업을 참여하고 들어주시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문학을 통해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이 수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안산대학교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출석 체크도 좀 겸해서 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은요, 이 마이크 좀 이렇게 눌러서 잘 들린다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잘 그래, 우리 들려요. 다정이하고 잘 정윤이, 들려요. 규리, 네, 현지 고마워요. 네. 뭐 다른 분들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잘 들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에 역사로, 특히 근현대사 속으로 과거의 사실을 만나보고 오늘날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보면서 나의 인생, 또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여러 번 얘기했었죠. 벌써 네 번째 주니까요. 수업 안내도 했고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대사에 이르는 간략한 얼개도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 구한말이 한 3문제, 4문제, 일제가 3문제, 해방 이후가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 그러고 보니까 곧 있네요. 벌써 11월이에요. 11월 중순쯤에 통상 있는 수능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3년, 4년 전인가요? 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 선배 중에 한 분이 수능 출제하러 가셨는데 강릉에 갔나? 저보고 대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서울의 모대학교 강의를 한 2달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합숙하면서 출제하니까 한 2달 했었나? 근데 그때 지진이 포항에서 나가지고 이 수능이 한 주 연기된 일이 있었죠. 저는 공무원 출제는 여러 번 들어갔는데 수능 출제는 학원 강사하고 또 제가 정규 대학 4년제 대학 강사 초빙 교수는 했지만 제가 했던 정교수 대학이 그렇게 이전에 국제사이버대학 수원에 있는 대학 교수를 했는데요. 정교수를 했지만 출제위원은 제가 고사를 한번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는 20문제가 근현대사에서 나오고요. 구한말이 한 7문제, 일제강점기가 7문제, 해방 이후 현대가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첫 시간에 역사의 그 시간관념이라던가 조선 전기의 세계와 조선 후기의 세계를 살펴보았고요. 역사가의 시선, 역사가의 자세, 이런 것들도 얘기했죠. 우리 모든 걸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검증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거를 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 잘 된다고 해도 역사가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이완용은 민족의 영웅으로 불렸고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근대화의 산주역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암살한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이 되었으나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우리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우리의 광복을 이끌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칭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침략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역사가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역사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역사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모두가 철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철학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문학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중에 일단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죠. 우리 이 모든 수업은 다행히 여러분들 수업에 맞춰서 녹화를 하고 유튜브 풍산계 그룹에 올려드려서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누르셔서 거기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던가 행정고시 관련한 자료들 제가 강의 많이 올리고 있는데 틈나는 대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안산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성남 지역 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철학, 역사, 문학, 과학이 만나는 이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짧게 한번 시작을 하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지만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식체계이고 산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가 해가 뜨면 시작이 되어서 해가 지면은 밤인데 다음날 또 해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루라고 하고 태양 일자를 씁니다. 1일 2일 할 때 태양 일자를 써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날 해가 또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보았었죠. 그런데 이 동양은 그걸 12간지, 자축인묘, 진사미, 신유수레로 12개로 쪼갰고요. 하루가 기니까. 서양은 그걸 좀 더 쪼갰습니다. 24시간으로 쪼개게 되죠. 한편 이게 달을 보니까 달이 줄어들었다 늘어나는데 대략 30일을 주기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니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던가 아시아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한 달 계산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1월, 2월 할 때도 달월자를 쓰죠. 한 달, 두 달. 12달이 가면 새로운 또 해가, 거긴 또 해를 써요. 그러나 한문으로는 년이라고 하죠. 1년. 한 해, 두 해 해를 쓰지만 또 1년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동양은 태음력을 썼다가 가보개역으로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수용합니다. 근데 서양은 천문을 관측하면서 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력을 개발시켜 왔죠. 그렇게 우리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우주의 공간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지구 위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나마 태양도 은하계를 돌기 때문에 또 우주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정확한 개념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지구 위에서 만들어진 게 시간 개념이고 그걸 만든 건 인간의 창의력이죠. 창조적, 창의력. 우주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팽창하고 늘어나고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고 빠르게 멀어지고 있고 빅뱅 티어리에 따라 멀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성만 가도
하루라는 거는 지구의 기준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게 통하는 거지 화성에는 시간이 없죠. 아니면 거기서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성 기준으로 1년은 며칠이고 하루는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인류의 산물입니다. 철학적 사고의 산물이고 과학적 관찰의 산물이고요. 문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사람은 세월이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우주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생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UFO가 있지만. 하지만 이 인류가 살아오는 거를 어느 날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하면 기록이 시작된 걸 말합니다. 각 국가마다 역사시대가 시작된 건 시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또 사물의 평가를 합니다. 있었던 일을.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존재하는 게 있다더라도 별 관심도 없고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역사를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역사 철학, 그러면서 인간적인 상상력 문학, 역사 소설, 역사 영화, 사극, 드라마가 만들어지고요. 네, 노래에도 우리 이문세 강화문연가 들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떠나가지만.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의 개념이 우주로 가게 되면 중력과 속도와 함께 융합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변형이 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공간도 중력에 따라 왜곡이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의일 뿐이지 우주에 가면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분석의 틀인 겁니다. 중력에 따라, 태양의 중력에 따라 공간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력이 높아지는 블랙홀이 되면 공간은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시간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의 분석의 틀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학문의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태조 이성계도 바라보고 정도전, 임진왜란때 불타는 광화문, 또 그걸 중건하는 흥선대원군, 오늘날 걷고 있는 나의 모습, 외국인의 시선이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술이나 한잔 하거나 햄버거나 하나 먹으면 되는 공간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아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걸 통해 느껴지는 바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 실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입니다. 이 2021년은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을 기원으로 불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서기를 사용하죠. 그런데요, 정작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성적인 동물이기 쉽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021년이라고 만든 것은 실은 중세 때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도사였던 사람이 계산해낸 것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실은 기원전 서기 딱 1년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원전 4년 또는 5년에 태어났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류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의 탄생일로 기리고 산타클로즈, 루돌프 많이 찾고 캐롤도 들으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적 진실은 다릅니다. 12월 25일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일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수를 기념하고 이단을 멀리하는 걸 다짐했었는데요. 서기 313년,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지 313년째 되는 해라고 믿지만 사실은 아니죠. 아무튼 서기 313년, 고우저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한사군의 마지막 남아있던 낙랑군을 추출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해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한 해가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기독교 십자가를 보았고 이 증표와 함께 너가 승리하라는 계시를 받은 다음 로마의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313년 이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자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태어난 시점은 1월 5일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오류이자 역사를 하는 재미이죠. 과학하고는 다른 인문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과학과 인문학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연결될 거고요.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했던 증거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제시했던 증거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내세웠던 증거들은 사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는 뉴턴이 말한 중력도 몰랐고 또는 뉴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몰랐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완벽히 증명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읽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역사책에서는 우주는 45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5억 년, 150억 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게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현주소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이성을 광기에 활용하기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유대인을 700만을 학살을 했고요. 일본은 과학적인 이유로 군인들이 위로해 준다는 근거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잡아다가 성적인 노예로 학대를 했었죠.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걸 저는 오늘 한 번 더 제시를 드리는데 2주 때는 근현대사 9화 말에 문학에 대해서 운영군의 봄, 건축, 사상, 그 시대의 정신, 망탈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죠. 운영궁의 봄, 얘기 드렸죠. 흥선대원군은 1863년 정권을 잡았지만 1932년 이 소설을 쓴 김동인은 봄이라는 단어를 써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다. 5개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 궁궐이 아닌데 궁이 붙는 건 세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낳아준 어머니가 사는 집이거나 또는 그 왕이 살던 어렸을 때 집을 일컫습니다. 더러 어머니, 아버지의 사당을 궁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이 운영궁이라는 말은 따라서 고종이 살았던 어렸을 때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흥선대원군이 유일하게 아들이 왕인데 살아있던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인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소설, 현대소설도 아니고 한문소설도 아니고 신소설은 그 중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당연히 신소설이라는 용어는 그 옆에 현대소설이라는 게 등장하는 순간 현대소설에 못 미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소설과는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분석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복궁 중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경복궁, 우리는 알고 있죠. 태조 이성계, 정도전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찌됐건 임진왜란때 불타서 다시 만든 게 중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 중건이라는 용어는 그런 게 있죠. 덕수궁은 그래요. 우리나라 5개 궁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석조전이 들어왔다는 건 대한제국식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세병원. 이전에는 뜸, 침, 뭐 이런 거 가지고 처방을 내렸죠. 기껏해야 뭐 한약을 달려먹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약 병원 많이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식 병원은 약물의 화학적 작용을 근거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관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은 덕수궁 석조전 신식병원은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하나의 장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동학, 계하사상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되는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두 대표적인 문명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장면이었죠. 그 시대 망탈리 때 얘기하면서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 여러분 지난 시간 들려드렸는데요. 그러나 실은 그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는 감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1989년 초에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들었을 때하고는 다른 감정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 세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세대의 차이가 되는 거지만 다른 망탈리티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 조선시대 정조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누구도 왕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왕이 없는 사회라는 건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오늘날 와서 이 시대를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온다면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의 시대로 가도 적응이 안 될지 모릅니다. 철저한 남녀차별이 여전히 존재했고 미신이 횡행하기도 했고 가진 사람들의 억압이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역사는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 3주차에서 일제강점기에 1910, 20, 30, 40년대에 대해 헌병경찰 무단통치 시기 1910년대, 문화통치 1920년대, 민족말살 시기 1930년대 그러면서도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시체제로 들어가는 1938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일제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분들, 친일, 인내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매우 심층적으로 다루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8번, 17시간에 걸쳐서 저는 제가 선정한 의미 있는 주제들이 다루고 있으면서 근현대사를 커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이 정작 목표하는 건 다양한 학문간의 융합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죠. 단순한 암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암기가 필요합니다. 영어, 여러분들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문장을 외워야 합니다. 어떤 얘기 한번 내볼까요?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우리 머릿속에 컴퓨터 칩이 심어주면 역사적 사실들은 쭉쭉 떠오를지 모릅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조적 사고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판단만큼은 역사의 시선만큼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AI라고 하는 슈퍼컴퓨터하고 결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지언정 역사가의 시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영어 말을 하면은 지금도 핸드폰에서 바로 우리말 얘기하면 영어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기독교는 거세게 반대하게 했지만 기독교의 세계관과 달리 영어 칩이 머릿속에 심어진다면 바로 영어 대화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거부할 겁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게 역사가의 시선인데요. 그런데 영어 단어는 외워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도 외워야 합니다. 역사의 구조도 이해합니다. 영어의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이런 건 저한테 너무 쉽습니다. 왜? 저 죽어라고 이 부분 공부를 했으니까요.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유명한 오늘 도쿄대학교에서 열린 이 유명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 중 하나로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would be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as one of the speakers at this famous international 역사학회라고 해볼까? Historical Society, which had at Tokyo University in Jap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생각해서는 못합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암기된 여러 활용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공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어로도 한번 다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손님, 지금부터 항공권 하고 패스포트 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존칭이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그 존칭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야큐 사마 이마카라 파스포트 또 고쿠갱을 하이겐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없으면 가짜주어를 세워요. It's winter. 가주어를 세웁니다.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성립이 됩니다. 겨울이야. 주어가 없죠. 사랑해. 주어가 없어요. 누가 사랑하는지 몰라. 들어봐야 알아. 그가 너를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영어는 명백합니다. You love me. I love you. 명백해요. 여기에서 운명, 언어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 또는 가치관에 따라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어권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라지 캐피탈 I, 내가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좀 다르죠. 그 다음은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사가 맨 끝에 옵니다.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앞에 두 개만 알면은 일단은 알아요. 주어가 누구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를 더 주면 간단합니다. I hate you. 간단합니다. 우리말은요.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감정이 풍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감정이 명쾌합니다. I like, I dislike, 명쾌해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없어요. 네, 우리 그런 걸 알게 됐죠. 이런 걸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수업 들어갑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일제강점기의 문학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건축, 예술, 사상, 그리고 그 시대의 멘탈리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제강점기 문학입니다. 1910년대 최남선의 신채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가 아니에요. 구태의연한 게 있지만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이전하고 다른 면이 있으나 여전히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시하고 다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초의 신채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러나 이 해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 이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바다의 점입니다. 바다가 소년에게 주는 하나의 권면이 있죠. 네.
이광수 1917년 무전. 이건 최초의 현대소설, 우리 역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관하루 이광수는 우리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운동가였기도 했고요. 그러나 신이 바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하다가 독립운동가 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20년대는 문화 통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문학 잡지가 이제 자유롭게 발행이 되게 되는데 그걸 독립문단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문학 잡지가 창조, 폐허, 백조 뭐 이런 잡지들입니다. 김소월의 민요시 진달래꽃 1922년에 나왔습니다. 뭐 진달래꽃 말고도 많죠. 가시리, 가시리 가는 길, 가시리가 아니라 가는 길이군요.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천재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진달래꽃은 다 아시죠? 슬퍼도 울지 않는다. A 불비라고 하는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한해의 정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고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찢어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요. 뭐 참 유명한 시죠. 한용운 님의 침묵. 불교의 그 108번에 따라서 108편이 있죠. 그 108편의 시 중에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시집 이름도 님의 침묵인데 이분 김일독립선언 때 공약 3장을 쓰셨지만 역시 나중에는 친일하게 됐죠.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단풍길 숲으로 난 작은 길을 깨치고 차마 깨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입니다. 심은 그날이 오면 현재 저항시인데요. 1930년이고요. 신경량파는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프로문학. 근데 그것과 대립되었던 건 민족주의 계열 국민문학파 작가들이고요. 오른쪽에 1920년대에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소설,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3대 이런 책이 나오는데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그 청개구리를 해부하는 걸 극도의 사실주의에 입각한다고 해서 묘사했으나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염상섭이 묘사한 데에 따르면 청개구리를 해부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냉온동물인 청개구리는 해부를 해도 김이 나지는 않죠. 네, 이기영이 고향, 흥명이 북한으로 간 분이 있죠. 신경량파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임꺽정 전에 있었죠. 김일성 중학교 교수를 하게 됩니다. 충청도 작가였고요. 동반 작가는 사회주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완전히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염상섭 선생의 3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오면서 부자 집안이 몰락하는 가정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른바 공산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한 여러 표현이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현진권 선생의 운수 좋은 날. 이거 아주 중의적이죠. 뜻이 운수가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실은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자고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죠. 한편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여성동문학가도 나옵니다. 나혜석.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오산 지역 학생들 수원에 가면 인계동이라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놀기 좋아서. 인계동 가면 그 나혜석거리라고 있습니다. 나혜석이 바로 이 수원 지역 일대에서 활동했던 여주 문학가이자 화가였었죠. 그러나 그 시대만 해도 그런 여성의 움직임이 크게 인정받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번 해방 이후 많이 가난하게 살다가 어렵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30년대 대놓고 친이라는 작가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광수, 최남선. 최남선 선생은 김일독립선언문을 썼던 분입니다. 서정주 시인, 친일 작가로 유명했는데 해방 이후는 또 이분이 3.1운동을 기리는 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평가를 사람 따라 다르겠죠. 노천명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작가인데 해방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 친일파가 즉시한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해방 이후에는 또 뭐 우리나라 문단결이 이끌기도 했죠. 저항신 이육사, 뭐 광야, 청포도 이런 시가 유명한데요.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안동 사람이고요. 이육사는 죄수번호죠. 1943년 북경 형무소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돌아가신 분이고, 윤동주 시인의 대표시는 서시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죠. 1945년 해방되던 해인데 해방을 불과 몇 달 안 당겨놓고 5월달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에 희생을 당한 걸로 흔히 추정이 되는데요. 네. 백석이라는 시인은 원래 고향이 북한 쪽인데 북한에 남아왔다가 1990년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한에서는 숙청당해서 문단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인물이 훌륭합니다. 뭐 아주 잘생긴 인물인데요. 지금 와도 대단한 미남이고 그때 인기가 아주 많았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유명하죠. 백석. 또는 여러분들 들어봤을까요? 혹시 여순이라는 시 들어봤어요? 백석?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혹시 그런 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볼까?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없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 남편하고 사별하고 또 이혼하고 자녀도 잃어버린 여순이 퇴락한 절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한편 그 40년대 한국 문단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30년대 초반의 순수문학 정지용, 이효석, 김영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지용은 뭐 그곳이 차마 꿈인 데 이치랴 고향이라고 하는 시 유명하죠.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시가 있고 김영란 내 마음 한 꽃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런 시가 있죠. 30년대에 민중선동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표어에 따라 동아일보가 주관을 했는데 그걸 러시아 말로 분나로드라고 합니다. 시문의 상록수 이분도 주인공이 우리 수원 오산 쪽 사람이 있죠.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모델로 했었는데 이후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40년대에 이제 굳이 친일하지 않는 작가들 이야기를 하면은 청록파 시인인데 박목월은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뭐 유교적, 네. 박두진이 기독교적, 조지은 시인은 불교적인 입장에 있었었죠. 박목월 나그네 들어봤어요? 이건 한번 물어봐야겠네. 나그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정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그네 들어봤어요? 나그네라는 제목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내용 기억을 안 나고. 모르겠어요. 네. 나그네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모르면 어떡해. 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시, 그때 외웠던 거지.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300리, 길은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못 들어봤어요, 우리 정연이? 해주시니까 내용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박두진 시인의 시도 뭐 이분은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조지훈, 승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하죠. 또는 봉황수. 우리 김규리 학생은 들어봤나요? 승무, 봉황수. 아니요. 승무는 이렇게 돼요. 여자 비구니가 춤을 추는 걸 형상한 건데 닭사골 하얀 고깔 파르라니 깎은 머리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유명한 표현 나빌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랐고요. 진도 좀 나가보죠. 무정 1917년입니다.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었는데요. 뭐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이 무정 다음에 나온 소설이 유정인데, 유정은 지금 읽어도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할 정도로 잘 쓴 소설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읽어도 상당히 잘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 무정은 경상학교 영어교사 주인공 이형식,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들어오죠.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영어 개인 교습을 한다. 김장로는 딸을 유학시킬, 그 당시 유학이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겠다는 자유결혼과는 이해합니다. 근데 형식은 어렸을 때 은차의 딸 영채, 양반 가문인 영채와는 결혼이 약속돼 있었던 사이인데, 영채는 애국지사, 독립운동하던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으면서도 내 남편은 형식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 와중에 영채는 경상학교 배학감에게 순결까지 빼앗기고 죽어버리겠다고, 그 시대는 그랬던 면이 좀 있었죠. 순결 빼앗기면 자살해야겠다. 자살하기도 한 영채는 우연히 신여성 병옥을 만나 옛날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우리 여성이 주체적으로 서야 된다. 신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영채도 음악과 무용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뭐 선영이 더 좋았을지 모르죠. 뭐 집안도 안정돼 있고, 미국 유학을 가는 기차 안에서 형식과 영채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각각 일본,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문명을 보급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이전에 구태의연한 건선징악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죠. 선영은 입체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여기서 입체적인 인물은 영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채.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던 사고에서 벗어나 신여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영채가 제일, 그리고 신여성이 돼버린 병옥이라던가.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욕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남자 주인공 형식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성공을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해야 될지. 그래요. 이 무정은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성의 결혼에 대해 많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우스꽝스럽죠. 지금은 뭐 오히려 결혼 안 하겠다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한편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때 가정을 잘 이루시고 서로가 힘들어도 또 노력하면서 이쁜 자녀 낳고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건 하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s up to your decision whether you marry or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야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거, 학문한다는 거, 역사가의 눈을 갖는다는 것, 철학을 한다는 것, 학문과 융합을 시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령 과학자가 되더라도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정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이 학생은 영채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그를 사랑하시오. 이 학생이 자각받은 여성이고, 영채는 변화하는 여성이죠. 사랑하느냐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했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내가 당연히 찾아가야 할 사람이고 섬겨야 할 유교적인 여자가 남편을 섬겨야 할 사람을 알았을 뿐이요. 네, 실제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자각하는 현대 여성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결혼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변화하는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품을 통해 이광수는 그 시대를 어떻게 그려내려고 했는가. 그러나 그건 1917년입니다. 그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1917년의 사람 가운데는 안 돼. 그래도
그래도 영채 너는 형식이랑 결혼해야만 돼. 그게 아니면 너 결혼하면 안 돼. 자살해 차라리. 성폭행 당하고 왜 살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젠 벗어나야 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립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운영훈예품처럼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이 시대 속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중학교 때 읽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언저리쯤인데 초등학교 6학년 하면 중1 같은데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가졌던 생각은 지금의 저하고 또 다를 거고 여러분하고 나이대는 같을지 몰라도 세월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10년 뒤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건 또 전혀 다를지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해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역사소설도 아니지만 1910년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사 능력 시험입니다. 밑줄은 이 시기 문학계의 동향인데 문화통치를 표방하던 이 시기입니다. 문화통치. 빼앗긴들에도 부모는 뭔가. 님의 침묵. 백조, 폐업. 좋아요. 뭐 처음 있으면 오늘 배운 거네요. 1번 윤동주의 서신은 1940년대입니다. 원각사에서 은세기가 공연된 건 1908년의 일이고요. 이 원각사 지난주 배우셨습니다. 이광수가 매일신부에 무정을 연재한 건 1917년이라. 이건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 때입니다. 제남천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것도 1910년대죠. 5번 신경량파 작가. 이 신경량파가 사회주의 작가들이었죠.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총동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작가들이 만든 단체였고요. 해방 이후에 살아남았던 상당수 작가들은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은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회주의에 경도되지는 않았던 작가들도 있었죠. 1920년대 동반 작가라고 하고 현진권 선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배운 내용이시고요. 자, 이 무정인데요. 무정 초판본인데 요거 뭐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 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한번 보여드려 보죠. 잠시만요.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게 죄송해요. 인터넷이 조금 뭐가 너무 늦어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제가 링크 한번 열어 드릴게요. 링크 다 보신 다음에 다 봤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저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죠. 카카오톡 단톡방에 지금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저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죠. 춘원 이광수의 무정 초판본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오늘 고려대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무정이라는 제목이 써 있고요. 1917년부터 매일신부에 연재됐었던 소설입니다. 1918년에 이 초판본이 발행됐습니다. 1000부가 발행됐는데 그 1000부 중에 바로 이 초판본이 하나인 것입니다. 75살 유덕웅 씨가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국어교사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고려대의 학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표지 그리고 판권지 이런 상태가 온전합니다. 초판본의 겉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서 매일신부에 연재된 뒤에 1918년에 이 초판본이 발행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떠셨어요? 다 한번 보셨어요? 네. 네, 그래요. 이 정도로 이 무정,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수 좋은 날, 이게 과연 어떤 날인지 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인력거꾼 주인공, 하루 생활을 통해 가난의 허덕입니다. 1920년대 사실주의 소설이자 동반 작가입니다. 작품이죠. 허탕만 치다가 연달아 큰 돈을 본 주인공 김천지, 인력거를 끄는 가난한 노동자예요. 육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그때도 설렁탕이 있었군요. 사들고 집에 들어왔으나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서민들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운수는 돈을 벌어, 너무나 큰 돈을 벌어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돈을 벌어봤자 일제에서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죽어가고 있었던 시대를 이렇게 했던 거죠. 운수 좋은 날. 이러한 극적인 반전 기법은 이 작가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이러한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그 일제강점기 1920년대 가난했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천지가 인력거를 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2000년대 이후의 만화 작가가 그 시대를 고증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내려도 인력거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인력거를 끌지 못할 겁니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을 거니까요. 그러나 큰 돈을 번 그날 아내는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죠, 소설에.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답니다. 뭐 가슴 굴합니다. 네, 100년 전. 작가가 보았을지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런 서민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있었을지 모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 달았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안과 뚝 떨어진 행남방 한 칸에 단칸방이 있죠. 한 달에 1원씩 내는 타이다. 만일 김첨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먹고 간 거죠. 무시무시한 정적에 다리가 떨었으리라. 쿨럭거리는 기침. 무슨 말일까? 평소 안에는 병들어서 기침을 달고 사는 거죠. 그르렁거리는 숨소리. 중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불길하게 하는 빡빡한 그윽한 소리. 그래, 어린애가 있었군요. 아내가 중병에 걸려있고 그 아내는 엄마의 젖을 빠는데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 그래요. 뭐 굶어 죽을 판인 거죠. 그리고 실제 죽었습니다.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돌아왔는데 나아보지도 않네. 역설적이죠. 불안함을 아내에 대한 욕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과 그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모습. 물론 뭐 양반들 사이에서는 다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 같이 욕을 하던 자본주의 병폐에 관심을 보이는 동반 작가라는 게 이런 거죠.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라는 때에도 서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칸방 셋집,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원룸이라는 말로 약간 더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 있죠. 그런데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우리 현지 혹시 뭐 얘기 좀 해볼까요? 요 운수 좋은 날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쑥스러운가?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라도 좋아요. 제가 더 배려해 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아내가 죽은 거를 처음에 보고 술을 마신 김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원망을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천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면서 더 마음 아프고 그런 내용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정윤이가 너무 잘 얘기해 줬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돈을 번 김첨지가 흥청만청 밤새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싶었겠죠. 배도 고프고.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 좋아하는 설렁탕까지 사서 갔는데 우리 정윤이 말처럼 일찍 갔다면 어쩌면 아내 죽기 전에 얼굴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라고 응급실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천지 형편에 신식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100년 전 우리 모습이죠.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일제강점기 사회운동 지금이 7시 57분입니다. 10분 쉬고 8시 8분부터 우리 두 번째 수업 진도 열심히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잠시 뒤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하고 마이크 꺼놓겠습니다.